저는 72살입니다. 손끝에 박힌 바늘 자국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작업대 앞에 앉아 첫 바늘을 꿰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의 솔기를 뜯고 치마폭을 다시 재단하고 색바른 실을 새로 꿰매는 일.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에요. 수선집은 골목 안쪽 반지하였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늘 형광등을 켜두고 살았죠. 습기 때문에 옷감이 눅눅해지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전 그 공간을 사랑했습니다. 손님들이 가져오는 옷마다 사연이 있었거든요. 돌잔치 때 입힐 아기 한복, 시집가는 딸의 원삼, 환갑잔치 준비하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 저는 그 옷들을 정성껏 손질하며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바느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실 한 올 한 올이 마음을 담는 과정이었죠. 저고리 고름을 달 때면 손님의 체형을 떠올렸습니다. 어깨가 처지신 분은 고름 위치를 조금 높게 달아드렸어요. 허리가 굵으신 분은 치마끈을 넉넉하게 만들었죠. 그런 섬세함이 쌓여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입소문도 났어요. 하지만 제 삶이 늘 바늘처럼 반듯했던 건 아닙니다. 세연이가 5살 때였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들렸죠. 저는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연이 손을 꼭 잡고 수선집 문을 열었죠. 그날부터 전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세연이를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도 돈은 빠듯했습니다. 애 학원비 내고 나면 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세연이 앞에선 티를 안 냈어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웃으면서 먹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원래 입맛이 이래. 그렇게 말하면서요. 세연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죠. 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냈구나. 바늘 하나로 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세연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사위 한도연은 재벌 기업 임원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해도 시선을 피했어요. 말을 건네도 대답이 짧았죠. 저는 노력했습니다. 사위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갔어요. 딸네 집에 갈 때는 새 옷을 입고 갔죠. 낡은 옷은 절대 안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했어요. 그래도 한도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올 때 미리 연락 좀 해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 저는 깜짝 놀랐죠. 내 딸 집에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딸이 남편한테 미움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느새 저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도 눈치를 봤어요. 지금 통화해도 괜찮니? 바쁘지 않니? 그렇게 물어봤죠. 예전엔 매일 통화했는데 이젠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죠. 저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수선집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바늘을 들고 있으면 손이 떨렸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연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한도연의 부모님도 오신다고 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고 탕수육도 튀겼죠. 무거운 냄비를 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한도연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처갓집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세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음식을 내놨죠. 한도연의 어머니가 음식을 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나요? 저희는 건강식만 먹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전 참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몰랐네요. 그렇게만 대답했죠. 식사 내내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도연 부모님은 세연이한테만 이것저것 물어봤죠. 회사 일은 어떤지, 승진 계획은 있는지. 저는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테니 앉아 계세요. 그 말투가 예의 바른 척하지만 실은 쫓아내는 거였죠. 저는 알았어요. 부엌에서 나와 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한도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연 씨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한도연이 대답했죠. 작은 수선집 하십니다. 그 말에 한도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 말이 동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시였죠. 저를 아래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세연이를 위해서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세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음식 가져오지 마. 한도연 부모님이 불편해하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만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바늘을 잡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실을 꿰는데 자꾸 손이 떨렸죠. 손님들한테 웃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연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한도연도 함께였죠. 저는 반가워서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앉아, 차 끓여줄게. 그렇게 말하려는데 세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앉아봐.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세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 괜찮은 데 있더라. 거기 가서 지내는 게 어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내가 요양원에? 세연아, 엄마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연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혼자 사는 게 위험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요양원 가시면 식사도 챙겨주고 건강도 관리해줘. 그건 핑계였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딸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한도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세연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세연이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여력이 없어요. 요양원이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선택.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봤어요. 세연이는 시선을 피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싫어. 엄마는 요양원 안 가. 여기서 계속 수선집 할 거야. 한도연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수선집이요? 어머니, 이제 한복 수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 가게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평생 이 일하면서 너희를 먹여 살렸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세연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걱정?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걱정이 아니라 귀찮은 거지. 엄마가 있으면 남편 부모님한테 창피하니까. 가난한 친정엄마가 부끄러우니까. 세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너 한도연 만나고 나서부터 엄마한테 달라졌어. 연락도 안 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 반박하지 못했죠. 한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대화가 안 되네요. 일단 진정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이 날 무시하니까 세연이도 날 무시하게 된 거라고. 한도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시요? 전 어머니를 무시한 적 없는데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나? 저는 울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나왔어요. 나도 사람이야. 내 딸이 날 버린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세연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 보내는 게 버리는 거야? 차라리 거기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잖아. 편하게.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만 편하게 살려는 거지.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세연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렇게 나오실 거면 할 말 없어. 일주일 생각해봐. 요양원 갈 건지 말 건지. 저는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죠. 세연이와 한도연이 나가는 모습을.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평생 바늘 하나로 딸을 키웠는데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죠. 엄마, 결정했어. 요양원 서류 준비해뒀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렸죠. 저는 수선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와 한도연이었어요. 둘 다 우산을 쓰고 있었죠.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세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짐 싸. 요양원 가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안 가. 한도연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요양원이 그렇게 싫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저는 물었죠. 한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사시든지. 그 말이 끝이었어요. 세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도연 옆에 서 있었죠. 저는 딸을 봤어요. 세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해. 엄마한테만 매여 살 수 없어.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았어. 나갈게. 그렇게 말했죠. 세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라며. 너희 앞에서 사라지라며. 그럼 나갈게. 저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집어넣었어요. 바늘통도 챙겼죠. 평생 써온 바늘통이었습니다. 세연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진정해.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면 뭐야?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엄마가 짐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제 인정해. 세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도연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 앞으로 갔습니다. 세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디 갈 건데? 모르겠어. 아무 데나 가겠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나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폭우 속을 걸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캐리어 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었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노인. 불쌍해 보였겠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사람 사귈 시간이 없었거든요. 친척들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지하철역 앞에 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오가고 있었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추웠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을 비벼봤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캐리어를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저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딸한테 버림받은 노인. 갈 곳 없는 사람. 다시 벤치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간이 한산해졌어요. 저는 그 벤치에 누워봤습니다. 딱딱했어요.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죠. 저는 캐리어를 베개 삼아 눕고 겉옷을 덮었습니다. 추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밥은 어떻게 먹지? 돈도 얼마 없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바빠 보였어요.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허리가 아팠죠. 하룻밤 자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더 늙어 보였죠.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샀어요.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살았어요. 낮에는 여간을 돌아다녔고 밤에는 벤치에서 잤죠. 역무원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감아줬어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았죠. 처음이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니까 그러시더라.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금방 알아봐요. 아주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은숙이에요. 여기서 산지 3년 됐죠. 3년? 저는 놀랐습니다. 은숙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길게 느껴지죠? 근데 살다 보면 그래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은숙은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어느 시간에 역무원들이 순찰 도는지, 어디 가면 공짜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저는 고맙게 들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죠.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연락 안 해요. 저는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한테 쫓겨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말은 안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걸. 그날부터 은숙과 함께 지냈어요. 둘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죠. 은숙은 제게 힘이 됐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하철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들은 혐오의 눈빛을 보냈죠. 젊은 남자가 지나가면서 혀를 찼어요. 저런 꼴로 왜 사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죠. 평생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으로 국어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부끄럽고 창피하죠. 근데 시간 지나면 무뎌져요.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 저는 은숙의 말이 슬펐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가 된 삶.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죠. 밤이 되면 추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난방이 됐지만 벤치는 차갑죠. 저는 가지고 온 옷을 다 껴입었어요. 그래도 추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죠. 형광등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왜 날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은숙이 옆 벤치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화면을 봤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저기, 누구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전화 거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그냥 아무한테나 전화하고 싶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왜인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죠. 남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남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회사도 돈도 다 있는데 혼자예요. 너무 외로워요. 저는 남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외로웠거든요. 저도 혼자였죠. 저도 혼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어요. 남자가 울음을 멈췄어요. 당신도요? 네. 저도 버림받았어요. 딸한테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딸을 키웠는지, 어떻게 쫓겨났는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남자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가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물었죠.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윤도혁이에요. 패션 회사를 운영하는데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부모님은 돈만 보내라고 하고 친구들은 제 돈만 노리죠.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혁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외롭구나. 저처럼. 도혁씨. 제가 말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아세요? 도혁이 물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숨 쉬고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도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덜 외로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통화를 끊기 전에 도혁이 말했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네. 전화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도혁이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위로가 됐죠.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숙한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은숙이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도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누군가랑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도혁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죠. 할머니, 저예요. 도혁이요.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혁이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제 자신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도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어디 계세요? 한번 뵙고 싶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금 별로 좋은 곳에 있지 않아요. 어디신데요? 도혁이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이요.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도혁이 놀란 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이요? 네. 집이 없어서요. 도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역이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가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결국 저는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뒤 도혁이 나타났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잘생긴 얼굴에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혁은 저를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윤도혁이요. 저는 일어나서 도혁을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은숙과 다른 노숙자들이 보였죠.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지내세요? 네. 갈 곳이 없어서요. 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전화드린 날 할머니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셨는데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도혁 씨 이야기 들으면서 위로받았어요. 도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수선할 줄 아는 분을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선하실 줄 아시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그 일 했어요. 도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숙소도 제공해드릴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할머니 같은 장인이 필요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은숙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저는 은숙을 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요. 도혁 씨, 혹시 은숙 씨도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도혁이 은숙을 봤습니다. 무슨 일 하실 줄 아세요? 은숙이 대답했어요. 청소나 잡일은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할게요. 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두 분 다 모시겠습니다. 저와 은숙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는 도혁을 따라갔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었어요. 깔끔한 건물이었죠. 도혁이 안내해줬습니다.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할머니께서 여기서 일하시면 돼요. 작업실에는 재봉틀과 각종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작업 환경이었죠. 저는 천천히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재봉틀을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죠. 익숙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일해도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가 필요해요. 저는 바늘통을 꺼냈습니다. 평생 써온 바늘통이었어요. 낡았지만 소중했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옷감을 집어들었습니다. 도혁이 가져온 코트였어요.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였죠. 저는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졌죠. 이게 제 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솜씨는 그대로였죠. 도혁이 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장인이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이었어요. 1시간 후 수선이 끝났습니다. 도혁이 코트를 입어봤어요. 핏이 완벽했죠. 완벽해요, 할머니. 이렇게 잘 고칠 줄 아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주는 것.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숙소도 마련됐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한테는 궁전 같았죠.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부엌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어요. 지하철 벤치와는 차원이 달랐죠.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은숙도 옆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둘이서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도혁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존중해줬어요. 처음엔 노인이라고 무시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었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우리 제품 품질이 확 올라갔어요. 고객들 반응도 좋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도혁은 자주 작업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좋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대답했죠. 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시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다들 할머니를 좋아해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실로 갔죠. 옷을 수선하고 새 디자인의 조언도 했어요. 도혁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하나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브랜드 스토리에 할머니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데요? 특별해요. 할머니의 삶이, 할머니의 손길이 특별해요. 결국 저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왔어요. 젊은 여자 기자였죠. 할머님,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노숙자였어요. 딸한테 쫓겨나서 지하철에서 살았죠.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도혁이 기사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유명인사 되셨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이런 관심은 처음이에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기사 봤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지 몰랐어.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알아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은숙한테 물어봤습니다. 만나보는 게 어때요? 후회 안 하려면요. 저는 고민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날 세연이한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회사 앞 카페로 와. 세연이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세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한도연도 함께였죠.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았어요. 세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한도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세연이 울먹였습니다. 쉬운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노숙자로 지낼 때는 왜 안 찾았어? 기사 나고 나서야 찾아오는 거야? 세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연이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은 없어.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세연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세연이 흐느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도혁이 그날 저녁 물어봤습니다. 딸분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도혁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수선뿐 아니라 디자인 자문도 했죠. 도혁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새 프로젝트 하나 어때요? 무슨 프로젝트요? 노년 장인들을 위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기술은 있는데 일할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총괄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도혁과 함께 노년장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재봉, 자수, 염색, 여러 분야의 어르신들을 모셨죠. 작업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각자의 작업대가 있었고 최신 장비도 갖춰졌죠.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기자들도 왔고 관심 있는 시민들도 왔죠.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렸죠. 저는 72살 정혜순입니다. 평생 바늘 하나로 살아왔어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딸한테 버림받고 노숙자가 됐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바늘을 들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꿰매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은숙이 저를 안아줬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도혁도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도혁 씨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작업 공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바늘통을 꺼냈습니다. 낡은 바늘통이었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바늘 하나를 꺼내 빛에 비춰봤죠. 반짝였습니다. 이 작은 바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새 천을 펼쳤습니다. 하얀 천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천이었죠. 저는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첫 바늘을 놓았어요. 한 땀 한 땀 천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바늘을 움직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천 위에 내려앉았죠.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숙이었습니다. 혜순 씨, 저녁 먹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천을 봤습니다. 반쯤 완성된 자수가 있었어요. 꽃무늬였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수놓은 거였죠. 예쁘게 피어나는 꽃.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났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다른 장인 어르신들도 하나둘 오셨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어요.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만든 거죠. 박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죠. 재봉틀 소리, 가위질 소리, 실 자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음악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일할 곳이 있을 줄 몰랐어.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 최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요양원 갈 뻔했는데 여기서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아.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뿌듯했습니다. 이 공간이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희망을 되찾는 곳이었죠. 오후에 도역이 들렀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제품을 팝업 스토어로 내고 싶대요. 할머니들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네. 다음 달에 오픈해요. 할머니가 대표로 인터뷰도 하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잖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기뻐하셨습니다. 백화점이라니. 우리 작품이 백화점에 걸리다니. 김할아버지가 감격해 하셨어요. 저는 모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요. 모두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특별한 한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손바느질로 만들기로 했죠. 천을 고르는 것부터 신중했어요. 명주 천을 골랐습니다.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천이었죠. 색은 연한 하늘색으로 정했어요.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차를 대고 선을 그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었죠. 가위질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첫 바늘을 놓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죠.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습니다. 저고리 깃을 달고 고름을 만들었어요. 치마폭을 이어붙이고 주름을 잡았죠. 모든 과정에 혼을 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복이 완성됐어요. 저는 완성된 한복을 펼쳐놓고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빛에 비치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바느질 자국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죠. 도역이 한복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건 예술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냥 평생 해온 일인데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장인의 혼이 담긴 작품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수로 만든 보자기, 손으로 짠 스카프, 천연 염색한 천. 모두 멋진 작품들이었어요. 팝업 스토어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사람들이 우리 작품을 좋아할까? 혹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은숙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요. 잘 될 거예요.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팝업 스토어는 1층 중앙에 마련됐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더 아름답게 빛났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 한복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이거 정말 손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전부 손바느질로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눈을 크게 떴어요. 대단해요. 요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이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작품을 구경하고 감탄했어요. 사진도 찍고 질문도 많이 했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 작품들 구매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도역이 대답했습니다. 판매가 시작됐어요. 제 한복도 팔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구매했어요. 어머니 칠순 선물로 드리려고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여성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이었어요. 작품들이 거의 다 팔렸죠. 도역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추가 주문도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요? 네, 백화점에서도 정규 매장을 제안했어요. 장인 어르신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그날 밤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도역이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좋은 식당이었죠. 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겨냈구나. 다시 일어섰구나.
도혁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합시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행복했어요.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연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뭐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백화점 갔었어. 엄마 작품 봤어. 그래. 엄마 작품 정말 예뻤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늦었어. 엄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세연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알아, 엄마. 근데 나 정말 후회돼.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연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미안하지만 이제 전화하지 마. 나 바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작업 공간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실렸죠.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했어요. 젊은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작업 공간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벚꽃 사진이었죠. 예쁘게 찍혔습니다. 누구한테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냥 혼자 봤어요.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어요. 은숙이 나왔습니다. 혜순 씨, 뭐해요? 벚꽃 보고 있어요. 은숙이 옆에 앉았어요.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을 봤습니다. 그때 은숙이 말했어요. 혜순 씨,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도혁 씨 만난 게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은숙을 봤습니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겐 최고의 공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뎌냈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죠? 얼마 전에 할머니 한복 산 사람이에요. 어머니 칠순 선물로요. 아, 그때 그분. 저는 기억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복 입고 사진도 찍으셨어요. 여성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복 입은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옷을 부탁드리러 왔어요. 저는 놀랐어요. 아기 옷이요? 네, 곧 출산 예정이에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베네 저고리를 입히고 싶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해요, 할머니. 여성이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어요. 새 생명을 위한 옷을 만든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바늘통을 꺼냈습니다. 작은 천을 펼쳤어요. 연한 노란색 천이었죠.
아기한테 어울리는 색이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베네쩌고리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더 신중하게 꿰맸죠. 이 옷을 입을 아기를 생각하면서요. 며칠 후 베네쩌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저는 완성된 옷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여성이 찾으러 왔어요. 옷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아기가 이걸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성이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바느질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새 생명에게로. 그날 밤 도혁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무슨 소식이에요? 해외에서 전시 제의가 들어왔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전통 공예 전시를 하는데 우리를 초청했대요. 파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작품을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파리에 간다고요? 네, 다음 달이에요. 준비해야 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72살에 파리에 가다니. 다음 날 어르신들한테 알렸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파리라니 대단해요.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어요. 같이 가요.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도혁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 같이 가시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죠. 저는 대표 작품으로 원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통 홀레복이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복이죠. 청 고르는 것부터 신중했습니다. 비단을 골랐어요.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천이었죠. 빛에 비추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재단부터 바느질까지 모든 과정을 손으로 했습니다. 기계를 쓰지 않았어요. 자수도 직접 놓았습니다. 학과 모란꽃을 수놓았어요. 섬세한 작업이었죠. 며칠 밤을 세워가며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원삼이 완성됐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햇빛에 비추니 황금빛으로 빛났죠. 도혁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박물관에 있어야 할 작품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이 입어야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거였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죠. 도혁이 저희를 안내해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좌석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이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파리에 가는구나. 꿈 같았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다른 세상이었어요. 건물도 다르고 사람들도 달랐죠.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서 자던 내가 파리 호텔 침대에 누워있다니.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전시장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고풍스러운 분위기였죠. 우리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났어요. 원삼은 중앙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작품을 보고 감탄했죠. 한 여성이 원삼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왔어요. 프랑스어로 뭐라고 말했죠. 통역사가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물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평생의 시간과 마음을 담았어요. 통역사가 전했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죠. 현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의 노년장인들이 만든 놀라운 작품이라고 보도됐어요.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에펠탑도 보고 생강도 걸었어요. 꿈 같은 시간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한국 땅이 반가웠습니다. 작업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제자리도 그대로였죠. 저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바늘을 들었어요. 편안했습니다. 역시 여기가 제자리구나.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정혜순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시 관계자입니다. 선생님께 명장 인증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명장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의 기술과 업적을 인정받아 서울시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청 대강당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참석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상패를 받았어요. 무거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소감을 말해야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죠?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바늘 하나로 평생을 살았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상패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객석에 도혁과 은숙 그리고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악수도 많이 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한도연도 함께였죠.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엄마.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을 봤죠. 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세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엄마, 나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요. 엄마한테 했던 일들이 꿈에 나와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다. 축하해줘서. 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엄마. 세연이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혁이 다가와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에 혼자 있었어요. 상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뭘까? 성공? 명예? 아니면 가족? 복잡했어요. 도혁한테 전화했습니다. 도혁씨, 상담 좀 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혁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용서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누구도 할머니를 탓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도혁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주문이 들어온 치마저고리였죠. 바늘을 움직이면서 생각했어요. 세연이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딸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저는 바느질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은숙이 들어왔습니다. 혜순 씨,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딸 생각이 자꾸 나요. 은숙이 옆에 앉았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화가 나는데. 동시에 딸이 불쌍해 보여요. 은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순 씨, 제 말 들어봐요. 저도 아들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지금도 연락 안 해요. 저는 은숙을 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 생각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미워도 내 자식인데.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용서했어요. 마음속으로요. 연락은 안 하지만 용서는 했어요. 그게 저한테 평화를 줬거든요. 저는 은숙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용서가 저를 위한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맞아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뭘까?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일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세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 있으면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 세연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 2시. 알겠어요. 꼭 갈게요. 다음날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차도 준비했어요. 딸이 좋아하던 유자차였죠. 2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연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죠. 한도연은 안 왔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작지만 내겐 충분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유자차를 내왔어요. 세연이 고맙다고 말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연아,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네, 엄마. 너를 용서하려고. 아니, 용서하기로 했어. 세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세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엄마. 알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하지만 이제 원망은 안 할게. 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자. 완전히 남처럼 지내긴 싫으니까. 세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요? 그래도 돼요? 그래.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세연이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저는 딸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딸의 체온이 느껴졌죠. 세연이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용서가 이렇게 평화를 주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세연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했습니다. 부담 없는 관계였죠. 딸이 가끔 작업실에 들렀어요. 엄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작업 공간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합류했어요. 각자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었죠. 저는 그분들을 교육하고 함께 작업했습니다. 어느 날 도혁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책 한 권 쓰시는 게 어때요? 책이요? 네, 할머니 인생 이야기요. 많은 사람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데요? 특별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잖아요. 결국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작가와 함께 인터뷰를 했어요. 제 인생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죠. 어린 시절부터 수선집을 시작한 이야기, 혼자 딸을 키운 이야기, 노숙자가 됐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몇 달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다시 꿰매는 삶이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다고 했죠. 서점 사인회도 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책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책 읽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 남성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최근에 사업 실패했어요. 죽고 싶었는데 할머니 책 읽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남성을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인회가 끝나고 도혁이 말했어요. 할머니,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저는 작업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지하철역에 있었어요. 추운 벤치에서 떨고 있었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작업실에서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은숙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혜순 씨, 뭐 생각해요? 1년 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숙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바늘통을 꺼냈습니다. 낡은 바늘통이었죠. 여전히 소중했어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시네요? 못 버려요. 이게 절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바늘이었어요. 빛에 비추니 반짝였죠. 이 작은 바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바늘이 아니라 혜순 씨가 바꾼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혜순 씨가요. 저는 은숙을 봤어요. 우리 둘 다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1년 전 나는 지하철역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지금은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가장 힘들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다음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죠. 할머니, 저예요. 기억하세요? 아, 베네쩌고리 만들어드렸던 분. 저는 기억했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옷 입혀서 왔어요. 아기는 노란 베네쩌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었죠. 아기한테 딱 맞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쁘네요. 아기가 참 예뻐요. 여성이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특별한 첫 옷을 입힐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저는 아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시작, 희망. 아기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 여성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아기가 입었던 베네쩌고리를 생각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제 바느질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새로운 생명에게로. 저녁에 도혁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방송 촬영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 맞다. 잊고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작업실로 촬영팀이 올 거예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다음날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어요. 진행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딸한테 쫓겨났을 때요. 폭우 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바늘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이 바늘통이 제게 희망이었죠. 이게 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진행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실 거예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응원 메시지도 많이 왔죠. 한 시청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50대 실직자입니다. 죽고 싶었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1년이 지났습니다. 작업 공간은 더 커졌어요. 어르신들도 더 많아졌죠. 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표가 됐습니다. 세연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부담 없는 만남이었죠. 어느 날 세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한도연이 사과하고 싶대요. 만나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며칠 후 셋이 만났습니다. 한도연은 예전보다 많이 겸손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어요. 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한도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명절에는 세연이네 집에도 가고 저희 집에도 왔어요. 완전히 예전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작업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 앉았었죠.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도혁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작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맘때 처음 여기 와서 벚꽃을 봤거든요.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벚꽃을 봤습니다. 할머니, 도혁이 불렀어요. 네,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도혁을 봤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도혁 씨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도혁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서로 살려준 거네요. 맞아요. 서로 살려준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이었어요. 무엇을 만들지 아직 정하지 않았죠. 그냥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을 꿰맸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구나. 바늘 하나로 살아온 산. 바늘 하나로 다시 일어선 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죠. 저도 저 별들처럼 빛나고 있는 걸까요? 작지만 나름대로 빛을 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어요. 실이 따라왔죠. 한 땀 한 땀. 제 인생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고 아프고 치유되고 그렇게 계속 꿰매 나가는 것. 그게 삶이었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완성된 부분을 봤어요.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제 삶처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한번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빛 중 하나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빛.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빛.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은 계속됩니다. 바늘 하나로 꿰매 나가는 삶.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늘을 듭니다. 매일 저녁 바늘을 내려놓으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저는 오늘도 바느질을 합니다. 제 삶을 꿰매듯이, 희망을 수놓듯이, 한 땀 한 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좋아요와 구독은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